혹시 공공도서관이나 이런 곳의 사전적 정의는 써있죠. 기록으로 남겨진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기 분석 보존하여 유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게 쭉 나오죠. 이건 이제 사전적 의미입니다. 공공도서관이 우리가 흔하게 개론서에서 배우거나 아니면 네이버 이렇게 검색해보면 나오는 사전적인 의미인데 결론적으로는 자료를 수집하고 모으고 그걸 잘 가공해서 이용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런 부분이 평생교육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공공기관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전적 의미죠. 근데 이 사전적 의미보다도 문맥적 의미가 있는데 그 문맥적 의미를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왜 이게 사설한 문맥적 의미의 공공도서관이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는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상식에서 좀 달라져야지 요즘 사서들 채용하는 부분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과거 도서관 역할에 뭐 영향을 준 사건이 쭉 있죠. 뭐 이거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정보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정보학하고 인쇄술 쪽으로 봤을 때 도서관에 대한 가치하고 내용인데 뭐 쉽게 얘기해서 도서관이 발생했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문자의 발생입니다. 문자가 뭔가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선사시대, 역사시대를 가름하는 거는 문자라는 개념이거든요. 뭐 그 그림이나 뭐 아니면 성형 문자나 뭐 이런 문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개념에서 시대를 구분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문자가 발생하면서 문명이 발생했고 그리고 르네상스가 생기면서 문화의 가치가 상승되고 그리고 인쇄술,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발명이 되면서 정보 전달이 이제 확 파급적으로 바뀌죠. 그리고 프랑스 시민혁명이나 영국 정보판 등한 산업혁명의 정보의 전달 방식이나 발전이 이렇게 쭉 이루어졌던 그런 가치에서 뭐 이제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이제 역할이 조금씩 변해요. 과거에는 뭐 정보의 수집 및 보존이 있었으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쉬운 정리의 접근 그리고 평등한 정보, 뭐 지식 전달 이런 식으로 쭉 변했고 이런 것의 변화에 맞춰서 한 번 더 문헌정보학과의 입장에서의 이런 도서관이나 이런 정보학이 발전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현대 도서관 역할에 아주 영향을 크게 준 사건이 뭐냐면 이게 뭘까요? 핵폭탄이 터졌죠. 어떤 거냐면은 1,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면서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정보학도 엄청 발전해요. 왜 정보학이 발전하냐면 1, 2차 세계대전에 서로 첩보를 하잖아요. 어떤 적국이 어떻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런 정보들을 알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과학기술이 발전했고 그 다음이 뭐였냐면은 미소냉전 시대. 혹시 여러분 잘 모르시죠? 미소냉전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미소냉전이 있었어요. 소련이라는 게 있었죠. 지금의 이제 러시아인데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해가지고 러시아뿐만 아니고 그 유고슬라비아 지금 요새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가 원래 이렇게 소련 체제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나라였는데 그때 이제 미국하고 소련하고 엄청나게 냉전 시대였어요. 맨날 핵미사일을 쏘네, 뭐 3차 대전 반발하면 하면서 되게 좀 냉전 시대라고 하면서 되게 좀 긴장의 시대였거든요. 이때도 엄청나게 정보통신 기술과학이 발전합니다. 이게 정보학적인 부분에서 문헌정보학과하고 무슨 차이냐? 여러분 인터넷 아시죠? 인터넷이 처음에 뭘로 나왔냐? 알파넷이었어요. 이때 제일 알파넷인 인터넷이 이때 이제 엄청나게 개발이 되고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인적인 사람들한테 보여야 되는 데 있어서 그거는 이제 뭐 미소 냉전 시대 끝나고 이제 90년대 인터넷 에스케이프 보면 정보학이 발달을 하면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과정을 거치면서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냉전 시대 때 알파넷이라는 그 온라인 서비스나 온라인 통신 네트워크가 다 구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일반 사람들이 쓰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90년대 들어가서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문헌정보학의 정보학 부분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이 두 사건 말고도 한 사건이 더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은 1957년 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기를 발사합니다. 미국은 이때 엄청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면은 미국하고 소련하고 계속 우주 사업에 대해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제일 먼저
인공위성을 소련에서 스푸트닉 1호기를 발사에 성공한 거죠. 미국은 갑자기 되게 충격을 받았죠. 엄청나게 충격을 받으면서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주개발 프로젝트 주도권도 뺏겼고, 그리고 57년에 먼저 스푸트닉 1호기가 발사되니까 미국에서는 58년에 머큐리 프로젝트 실시하고 나사를 설립하면서 왜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가 있었지? 라고부터 이제 점검을 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강미 기초교육 체계가 되게 소련이 앞질러 있었죠. 왜일까? 왜 미국보다 왜 소련이? 그거는 뭐였냐면 아까 얘기했죠. 우크라이나 이쪽에 유고슬라비아 이쪽에 동유럽에 있던 과학자들을 소련이 수용을 하고 알파네트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먼저 이제 인공위성을 소련이 먼저 쏠 수 있었던 거죠. 예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문헌정과학과 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동유럽 과학자 수용이거든요. 동유럽 과학자들이 왜 뛰어날까요? 그거부터 이제 미국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과학 및 미국의 교육 체계를 다시 재점검을 하면서 아까 원인을 분석했죠. 교육 체계 원인 분석을 60년대에 다시 시작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도큐멘테이션 무브먼트 동유럽이었던 거죠. 이게 뭐냐면은 동유럽 지역에 수도원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 그 역사 시간에 문헌정보학사 시간에 배워서 아시겠지만 수도원은 옛날에 무슨 기능이 있었냐면 도서관 기능이 있었거든요. 자료를 수집하고 그 안에 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들이나 이런 수도원 같은 경우에 근현대되면서 일반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준 부분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동유럽 쪽이 미국보다 기초과학이나 기초수학에 앞섰던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초수학이 미국보다 앞서 있는 동유럽에서 소련이 그걸 흡수하면서 그 사람들이 인적 자원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원자폭탄 개발했던 맨하탄 프로젝트 할 때 뭐 아인슈타인이나 아니면 이런 유명한 과학자들 보면은 대부분 독일 출신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동유럽 쪽에 있는 수도원이나 이런 곳에 기초과학 체제가 소련이 미국보다 앞서 있던 거죠. 미국은 이때부터 무엇을 하게 되냐? 국민들의 기초교육 수준을 높이고 미국도 동유럽 과학자들을 수용하게 되면서 미국 전 지역에다가 도서관을 건립해. 이게 이제 언제였냐면 1940년대, 50년대예요. 50년대 아까 충격받고 난 다음부터 미국 전 지역에다가 도서관을 건립하자. 공공도서관, 분간 개념, 브런치 도서관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분간 도서관이 9,000개 이상 이때부터 이제 추진이 됐는데 현재 지금 미국의 분간 도서관이 총 몇 개나 공공도서에 몇 개나 있다고 혹시 알고 계시는 학생 있나요? 잘 모르시죠? 10,000개가 넘습니다. 이때 9,000개를 목표로 했던 게 지금은 10,0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만 공공도서관, 지역 공공도서관까지 합치면 10,000개가 넘기 때문에 내 집 앞에 어디를 가든 간에 도서관들이 있고 그 안에서 아이들은 책을 읽고 문해력이나 기초학력이나 이런 거를 지원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애석하게도 그렇게 그 지역 도서관이나 이런 브런치 도서관, 스몰 라이브러리를 많이 건립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 문해력이나 문맹률은 좀 떨어지는 거 보면은 그것도 꼭 해결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초적인 그 교육이나 아니면은 기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유능하고 그 훌륭한 과학자가 뭐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빌 게이츠죠. 예. 그리고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있고. 빌 게이츠가 있죠. 오늘날 나를 읽게 한 것은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었다. 빌 게이츠가 있는데 저는 이 말 되게 싫어요. 왜냐하면은 이 말이 왜 되게 싫으냐면은 자 미국의 마을 작은 도서관은 정말 작은 도서관이에요. 기본적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이네요. 꽤 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스몰 라이브러리의 그 빌 게이츠의 의미는 뭐냐면 지역 도서관의 의미를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동네 도서관의 개념으로 얘기를 한 건데 스몰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작은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900년대까지만 해도 구립도서관이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무슨 도서관이 있었냐면은 구립이라고 하면 교육청 산하 도서관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남산도서관 아시죠? 용산도서관 아시고 가장 그게 행정체계가 잘못된 도서관의 대표적인데 남산도서관이 있고 그 옆에 용산도서관이 있어요. 지역이 붙어있거든요. 그렇게 지으면 안 되거든요. 도서관은 균형감 있게 분배가 돼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산도서관, 용산도서관 그 산중턱에 두 개 도서관 붙여놓은 거는 옛날 방식이에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하면 땅값이죠. 도서관들 짓을 때 정부에서 부지를 사야 되는데 그 부지값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싼 데가 어디겠어요? 공원이고 저기 산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지어진 도서관들이 접근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좀 올라가는 곳에 있든지 아니면 지하철 앞에 내려서 바로 가는 도서관, 그런 도서관들이 옛날에는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지자체가, 대한민국 지자체가 어디 시작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1991년도 대한민국 지방지자체가, 자치회가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구청장들 묻죠? 예전에 90년대 이전에는 구청장을 우리가 뽑는 게 아니었어요. 정부에서 어느 부에 누구 행정공무원 뭐 3급을 내려보내거나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민선이라고 해가지고서 정부에서 그 구청장을 내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뽑는 거죠. 구청장. 그래서 민선자치제라는 지방자치 제도가 이제 시작된 게 91년이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치단체장들이 처음에 이제 딱 나와서 공약을 걸죠. 아, 우리 지역에 도서관 내가 건립하겠다. 예, 도서관을 건립하면은 누가 표를 많이 주냐면은 여성분들이 표를 많이 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도서관 같은 만큼 체육시설이나 문화공연장보다 조금 돈이 적게 들어가는 시설이 도서관이에요. 옛날 도서관은 정말 지금보다는 훨씬 싸게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지자체 단체장들이 문화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게 이제 구청에서 짓기 시작했고 구에서 만든 구립도서관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그리고 공약 이행을 위해 규모가 작은 도서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때 지을 때 명분이 뭐였냐면은 아까 빌 게이츠가 얘기한 거죠. 나를 만든 거는 작은 도서관이었다는데 그 작은이 정말 작은 게 아닌데 그들은 규모의 작은 거를 우리나라의 그 행정하는 공무원들은 규모의 작은으로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들을 작게 짓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제가 2005년에 처음으로 입사를 한 도서관이 이제 송파에 있는 거마도서관이라는 곳인데 그 거마도서관이 정말 나쁜 선례로 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단독 건물에다 지은 게 아니고 주민센터 위에다 도서관을 건립을 해버렸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송파구에서 처음에 도서관, 구립도서관 처음 도서관을 지으려고 풍납동이라는 곳에 땅값이 제일 싼 풍납동에다가 도서관을 딱 지으려고 했는데 도서관 부지를 딱 사고 땅을 딱 팠는데 유물이 확 깔리는 거죠. 백제 유물이. 그러면서 도서관을 못 짓고 급하게 이제 구청장은 공약을 했죠. 도서관을 지어주겠다라고 했는데 못 짓게 되니까 그냥 주민센터 건립하고 있는 곳 하나에다가 그냥 도서관, 명색이 도서관 하나를 그냥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안 좋은 케이스의 도서관에서 처음 근무를 하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많이 진행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큰 도서관을 짓게 되면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지은 또 다른 도서관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때 이제 구립도서관들을 많이 짓게 되고 이 구립도서관에서 작은 규모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잘못된 거죠. 26년간 지자체 시행으로 현 시대의 전국은 우리나라 전체 도서관이 약 1,600개의 공공도서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1년에 지자체가 시작하면서부터 건립 공약으로 제일 많이 나왔던 도서관들이 이런 식으로 양적으로 증가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뽑아야 되는 사서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는 공공도서관이 몇 개가 있다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모르시죠? 거의 200개 됩니다. 예.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었던 분이 서울시장을 할 때 서울시에 도서관 100개를 건립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200개가 됐죠. 200개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자체장들이 가장 쉽게 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도서관을 제일 많이 공략을 했고 서로 막 공략을 하다 보니까 공약을 걸다 보니까 구립도서관이 제일 많이 나게 됐죠. 자, 이 구립도서관이라는 게 뭐가 좀 다르냐면은 여러분들 아까 교육청 도서관 말씀드렸죠. 교육청 도서관에 있는 사서들은 여러분 공무원 시험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교육청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보시고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운영을 직접 하지 않아요. 구에 있는 산하기관에 위탁 운영을 맡기죠. 대부분 위탁도서관이 구립도서관 위탁도서관이 되는데 그 위탁도서관은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문화재단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이 많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때 이제 한 전국에 한 서울시 한 100개 정도 있었고 그리고 그 가동에서 문화재단이 나오면서 대부분 도서관들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의 지금 도서관이 뭐 25개 자치구 중에 21개가 지금 문화재단이 있고 거기에서 한 20개 정도가 지금 20개, 19개 정도가 지금 아마 그 도서관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은 통파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서 문화재단 사서가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육청 도서관은 공무원 시험을 보셔야 되지만 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 도서관에 여러분들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류 전형과 그리고 공개 채용이기 때문에 서류 전형하고 면접 심사 중에서 채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 많이 해요. 뭐 내정자 있는 거 아니냐? 예전에는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는 조금 있었는데 요 근래는 없어요. 왜? 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어느 학교 다니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어디 지역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뽑을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블라인드 채용이 제때 있었으면은 훨씬 좋을 뻔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여러분들의 능력과 그리고 스펙으로만 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스펙은 학교 졸업장이 아닙니다. 학교 졸업장 안 보여요. 저도 채용 진행을 해보지만 아예 다 가려서 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순수한 스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격증이나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이런 걸 잘 이거 자기소개서에는 얼마나 잘 내용을 녹여서 넣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 부분으로만 요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위축되거나 그러지 마시고 자신 있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력서에서 표현하고 자기소개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적 전기의 도서관 역할 아까 변화를 좀 얘기하면 계속 사전적 도서관이었어요. 정보자료 수집, 도서관 양적 선작, 인터넷 정보 환경을 환생 교육 학습 지원, 인적한 이런 거 쭉 있죠. 그러니까 도서관의 외적인 기반 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성장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사전적 정의하고 역할 변화가 있었는데 요거 말고 문맥적 정의하고 역할이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자크 보세요. 이런 말이죠. 한국가의 지적 권위는 도서관에 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국가와 국민은 동일하다 이제 헌법에 나와 있죠. 그리고 국가의 지적 권위는 곧 국민의 지적 수준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국민의 지적 수준의 척도는 독서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을 얼마나 많이 읽냐라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요즘 독서 인구가 엄청 감소하고 책 안 읽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사실. 근데 책은 안 읽어도 사람들의 지식이나 이런 게 떨어지진 않아요. 왜? 책 위에 정보가 굉장히 많고 습득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이죠. 인터넷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도서관이 필요해? 라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왜? 필요합니다. 왜?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나 그리고 유튜브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그냥 세 가지씩 수준이지 깊이 있는 정보를 하려면 결국 여러분들이 도서관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학습을 하려면 제대로 검증되어 있는 자료를 볼 수 있는 거는 도서관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도서관이나 이런 쪽으로만 접근할 수밖에 없죠. 그런 친밀성 있는 자료를 어떻게 보냐, 어떻게 접근하냐 이런 것도 필요한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맥적 정의에서는 도서관은 독서문화 증진이고 독서력, 주민의 그리고 국민의 독서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관은 도서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식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건 학교 교육이겠죠. 근데 학교 교육보다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감성적인 지식이나 아니면은 지식이나 이제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스스로의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도서관이라고 보면 되고 거기에 독서문화 증진에 그런 도서관이 역할을 하고 있고 요걸 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사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도서관이 사전적 정의 역할에서 자료 수집, 보존 전달, 그리고 인프라 모두 이게 이런 부분이 있고 문맥적 정의에서 평등한 독서 관리, 독서 인구 증가, 직접 각성의 시민의석 향상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의 도서관은 독서를 통한 생각이 교류하고 지역사회 커뮤니티 구성하고 뭐 도서관 통한 사회관계만 형성 뭐 이런 부분이죠. 옛날처럼 도서관 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91년에 그 지방자치제가 시작되기 전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 도서관의 이미지는 대부분 이미지는 독서실 이미지였어요. 도서관에 가서 학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시험 공부를 하거나 물론 지금도 그런 부분에 일부 도서관들이 역할을 수행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겁니다. 독서를 통한 생각 교육, 사람들끼리 동아리를 모아서 그 사람들끼리 책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 동아리들끼리 모임을 가지면서 세를 확장하죠.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서 뭐 책이나 아니면은 취미 활동을 공유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사람 수를 늘리기 시작하는데 그걸 도서관이 진행을 해주는 부분이죠. 근데 단순하게 취미라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그분들의 그런 취미나 단순한 괴모임 같은 게 아니고 도서관이 직접 개입해서 책을 소개해주고 그 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떤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학습이나 자기 역량을 개발시켜주고 그런 부분으로 확대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오피니언 리더들은 다시 도서관에 도움을 줍니다. 쉽게 해서 본인들이 도서관에 와서 내가 이런 예를 들자면은 도서관에 영어 학습 어머니 동호회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영어 책이나 영어 그 컨버세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책이 필요해요. 근데 도서관에서 그 동아리들을 위해서 책을 바로 줄 수는 없잖아요. 돈도 없거니와. 그러면 이분들이 오피니언 리더로서 위에다가 의견을 내죠. 우리 동아리가 너무 좋고 우리 이만큼이나 있는데 도서관에서 예산이 없대요. 부총장님 우리 돈 좀 주세요. 도서관에 돈 좀 내려주세요. 그럼 내려줘요. 그렇게 해서 도서관에 또 다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죠. 근데 이게 되게 고이고 되면은 이익 집단이에요. 자기네들만 아는 사람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좀 도서관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도서관이 그분들하고 소통을 잘 해야지만 되는 거죠. 도서관이 옛날에 이런 그 사전적 의미 역할만 하던 거에서 좀 달라졌죠. 예.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 올 때 공간이나 이런 부분은 또 되게 신경을 써요. 왜냐면은 이 부분은 또 말씀드리는데, 자, 여러분들 수업 중에 도서관 3대 구성 요소 배우셨죠? 시설, 장소, 이용자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플러스 알파라고 했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래의 그 사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책이 많이 없을 때는 책하고 이 건물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보존 공간으로서. 근데 최근은 달라요. 책은 좀 줄여도 돼요. 지금 구립도서관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는 큰 도서관이 아니에요. 조그만 도서관이에요. 그러면 책을 많이 사는 것보다 도서관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함께 도서관을 이용하고 그 공간에서 뭔가 창의적인 활동이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뭔가 거기서 뭐 깨우치거나 그러길 바라거든요. 그러면은 이 공간이 장소의 보존 역할에서 지금은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바뀌고 그걸 주도해줘야 될 사람이 사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4대 요소 중에 이거는 어차피 이거 정확한 건 아니에요. 3대 구성 요소는 개론적인 있는 거고 이거 4대 구성 요소는 제 경험에서 나온 거거든요. 사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책도 예전만큼 물론 책은 중요하긴 하지만 예전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책보다는 이용자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적인 창의적인 공간이 필요하고 그거를 이끌어줘야 되는 사서가 필요하다. 즉 AI 시대가 되면서 이제 뭐 없어져야 될 직업 뭐 이렇게 순위를 보면 사서도 있는데 저는 사서가 그렇게 금방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AI가 잘 됐다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과는 이어주고 책과 사람을 이어주는 데 있어서 가장 그 문화 전도사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사서거든요. 이 직업은 변화하고 있어요. AI가 할 수 없는 영역으로
지금 진화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서는 계속 존재할 수도 있을 거고 예전에 있었던 사서에게 요구됐던 역량적인 스킬이 자동화가 돼서 편해지는 거지 그 자동화로 인해서 여러분들 일자리가 대거 줄어든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할은 다르게 변화하고 도서관 자체가 예전의 성격하고 지금의 성격하고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서가 그 도서관에서 어떻게 도서관을 운영하고 거기에 있는 기술이나 스킬을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라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 방식이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서는 점점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서관 공공도서의 정의하고 역할 변화를 사전적 정의하고 문맥적 정의로 알아봤고요. 그에 따라서 사서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은 공공도서관 사서라는 부분 한번 다시 살짝 살펴볼까요? 정의만 계속 얘기해서 좀 재미있었는데 공공도서관 사서라 하면 뭐 검색해보면은 대부분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사서는 자료와 생각과 아이디어 정보를 이건 그대로 적은 게 아니고 제가 조금 제 생각을 넣어서 좀 바뀌었어요. 예전 같으면 필요한 자료를 모아서 분류하고 알맞게 정리하며 라고 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들어갑니다.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그리고 알맞게 그러니까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료를 사는 데 있어서 신속해야 돼요. 빨라야 돼요. 그 방법이나 입수 처리가 예전에는 장서라는 개념으로 책을 살 때 지자체에서나 아니면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몰아서 샀어요. 계약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희망도서를 신청해도 석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리고 있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빨라졌습니다. 한 달 정도는 좀 축소돼서 한 달 정도 안에 책이 들어오곤 하거든요. 그리고 좀 더 빠른 데는 뭐냐면 지역 서점하고 지자체가 계약을 했어요. 바로 대출 서비스라고 있어서 사람들이 도서관에 신청할 게 아니고 그 서점에 가서 내가 이 책을 살게 이렇게 빌려요. 그러면 그 빌려서 가져간 비용에 도서관 쪽에서 서점에다가 자동으로 청구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고 난 다음에 도서관으로 그 책이 반납이 돼야 됩니다.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로 인해서 사서의 업무가 많아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편하면 편해질수록 사서의 업무 처리는 어려워진다는 거죠. 왜 어려워질까요? 도서관에서 사서 업무가 뭐 그렇게 어려울까요?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공공행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서관에 운영되는 예산은 다 누구한테 나올까요? 공공도서관에서. 누구한테 나올까요? 여러분들입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돼요. 세금이기 때문에 각 도서관에서 1년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지침이 있어요. 공공행정이라는 부분인데 그 공공행정에 관한 예산 지침이 엄청 까다롭거든요. 여러분들 현장에 나중에 나가보면 진짜 여러분들 사무용품 하나, 키보드 하나 사는데도 어마어마한 문서들이 나와요.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행정체계에 대한 기준을 적용받는 거죠. 쉽지가 않다는 거죠. 돈 안 쓰는데. 그러면 그만큼 어려운 과정을 그리고 여러 가지 공공행정 과정을 갖춰야 될 때 책을 구입하는 게 쉬울까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용자들한테 편하게 해주겠다고 아까 그 되게 복잡한 과정을 간소화해서 이용자한테 바로 책임가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지출 처리하고 증빙하는 사서는 배의 일이 생기는 거죠. 2배, 3배 일이 간단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도서관 업무 중에 행정이 차지하는 부분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왜?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니까. 자, 여기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모아서 하고 요즘에는 또 하나가 더 생기죠. 그냥 도서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예전처럼 대출 받다고 책을 대출시켜줄 게 아니고 큐레이션이 하나 생겼어요. 왜 큐레이션이 필요할까요? 아까 얘기했죠. 한 가지. 큐레이션이 왜 필요하냐면은 사람들이 선택장애예요. 요새 도서관에 왔을 때 책이 되게 많은데 내가 어떤 책을 읽을지.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책을 다 선택을 하고 그 범위를 좁혀서 오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도서관에 왔을 때 막상 어떤 걸 읽어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 큐레이션으로 사람들한테 이 책이 괜찮다라고 소개시켜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큐레이션을 하려면은 전시 디자인 이런 부분에 감각이 필요하죠. 요즘 사서들은 그런 부분이 잘했어요. 사실 2010년대에는 사서들의 그 채용할 때 제일 중요한 자격으로 뽑았던 게 뭐냐면 포토샵하고 일러스트였거든요. 근데 솔직히 요즘은 좀 필요 없어도 돼요. 미니 캠퍼스가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홍보를 쉽게 만든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미니 캠퍼스를 통해서
뭐 수업이나 아니면 과제에 제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그냥 도서관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왕이면 일러스트하고 포토샵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은 더 수월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공공행정 체제니까 예산 확보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자, 요즘 그게 어렵죠. 예, 지자체도 지금 예산을 많이 깎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예산은 돈을 가장 많이 깎아야 되는 우선순위에서 도서관이 제일 밑이에요. 제일 많이 깎여요. 예,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경기 안 좋을 때 정부에서 친하게 부양책, 경기 부양책을 한다 할 때 뭘 많이 하냐면은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그쪽에다 예산을 다 줘요. 그리고 꼭 모자란 예산은 결국은 도서관 예산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깎죠. 공공 예산이 없으면은 결국 사서들이 뭘 해야 되냐면은 예산을 국가,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다양한 공모 사업을 하거든요.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기뢰인문학 사업 다 아시죠? 근데 기뢰인문학 딱 보면은 어느 도서관에서 기뢰인문학 선정됐다 해서 막 홍보하잖아요. 되게 자랑할 만한 일이거든요.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국가 예산을 따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했을 때 도서관에서 자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 가시면은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책을 많이 사람들이 읽으면서 독서력이 향상되게끔 만드는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게 이제 사설. 근데 이 사설이라는 직업이 20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2000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설이라는 직업은 이전부터 있었다는 직업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리고 배우고 있는 학문은 2000년 전부터 직업을 갖고 있었고 그게 체계적으로 학문으로 들어온 과정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사서의 업무가 아까 좀 얘기했지만 장서 개발이 있고요. 그리고 자료실 운영 업무, 그리고 독서문화 기획자, 그리고 공공행정체계 중심 도서관 운영, 핵심 이용층 변화 추이에 대한 유연한 대안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서 개발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도서관에 책을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냐, 어떤 책들을 주로 넣어야 되냐 이런 걸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그냥 생각했을 때 올해 사람들한테 책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도서관에 책 구입비가 1억이 필요해 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서 예산을 올립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중앙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는 1억을 올렸는데 돈이 없어. 3천만 줄게. 그러거든요. 진짜 70%씩 깎아요. 여러분. 그냥 10% 20% 깎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던 우리 도서관에 책이 이만큼 내년에 있어야 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책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책들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한 게 1억인데 지자체에서 7천만 원을 갖고 3천만 원만 주는 게 테마주거든요. 그러면서 그 3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책을 해야 돼요? 되게 고민되죠. 그렇기 때문에 장서 개발이라는 걸 해야 돼요. 자, 3천만 원 가지고 한정된 예산에서 이용자들도 만족하고 내가 생각했던 도서관의 그런 주제별 구성이 되려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자료도 잘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재정 해결도 있죠. 정보 환경이 이렇게 변하는 거에 맞춰서 사서는 장서 개발에 대해서 되게 탄력적이고 유연한 마인드랑 계획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우선순위를 그게 무슨 말이냐? 우선순위를 3천만 원이면 희망도서만 사야지. 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희망도서만 사면 도서관의 주제별 장서 구성 비율이 깨져요. 너무 희망도서만 하면. 그러면 다 문학만 사고 사회과학만 사게 되겠죠. 근데 과학도 사야 되고 언어도 사야 되고 하잖아요. 역사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는 게 그 업무 중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자료실 운영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료실 운영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책을 사람들이 찾아갖고 오면 대출해 주는 거랑 창고봉사하고 큐레이션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서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OTT 유튜브 등 즐길 거리가 되게 많아지니까 독서를 즐기는 인구가 확 줄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책을 더 많이 읽게끔 만들 방법이 뭐 있냐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이런 큐레이션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출 반납이잖아요. 여러분 대출할 때 그 자체 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대출 건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저희 지금 도서관에서 작년 이맘때 이제 시행한 지 1년 됐는데 전집 대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전집이든 어떠한 장르든 한 달 동안 다 빌려줘요. 이용자가 와서 어떤 장르든 상관없이 하다. 그러니까 어떤 장르라는 부분을 왜 줬냐면은 도서관에서 책을 살 때 유익한 양서라는 개념으로 좋은 책을 사기 위해서 뭐 웹툰이든 만화책이든 아니면은 뭐 약간 그 라이트 노벨이든 이런 좀 흥미 위주의 책을 좀 많이 제외시키거든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봤어요. OT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좋은 점이 그거잖아요. 한 번에 다 볼 수 있잖아요. 책도 그렇게 보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전집으로 한 달 동안 빌려주는 거예요. 건수는 상관없어요. 당신이 읽을 수 있는 능력에 맞게끔 다 빌려가서 다 읽으면 좋고 다 못 읽으면 못 보면 기간 내에 다시 반납해야 돼요. 이렇게 시행을 해봤거든요. 정말 생각보다 잘 돼요. 그러니까 변화를 준 거죠. 대출 반납이라는 그런 고정적인 관념에서 조금씩 변화를 할 필요는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서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고요. 그리고 행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사서가 무관하다 아니면 좀 잘 모른다라는 편견이 있는데 절대 도서관 사서들 지금 뭐 공공행정 달인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통계 내고 분석하고 이런 거 다 행정 부분이고 그리고 지출이나 이런 부분은 법 해석 관련 법 해석이 있거든요. 법 해석이 되게 사서들이 뛰어나요. 왜? 조금만 달라도 감사 때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지침이나 법에 대한 해석은 사서들이 굉장히 뛰어나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도서관법이 나왔어요. 도서관법을 열고 한 번쯤은 꼭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공공도서관 사서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나의 지위나 나의 처우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약간 핵심 이용층 변화 추이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라는 부분이 뭐냐면은 도서관 핵심 이용층 혹시 여러분 아실까요? 뭐 수업 시간에 혹시 배운 적 있나요? 핵심 이용층? 그 핵심 이용층이 뭐냐면 여러분 8대2 법칙 혹시 아세요? 브래드포드의 분산 법칙, 정보학에 나중에 다 배우시면 8대2 법칙이 뭐냐면 20%의 이용자가 80%의 결과를 낸다는 거거든요. 즉 도서관의 핵심 이용층 20%가 도서관 전체 대출률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누군가요? 라고 했을 때 이런 공공도서에 누구라고 생각되냐면 혹시 누구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예측 가능하실 분 있나요? 혹시? 네. 공공도서관은 구일 공공도서관에서 책이 제일 많이 대출되는 자료실이 어린이 자료실, 아이들 책. 그리고 핵심 명칭은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학부모. 결국 3, 40대의 80대부터 초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는 3, 40대가 핵심 이용층이거든요. 그 두 개의 연령대, 그 핵심 이용층이 전체 이용자의 한 25%에서 30%를 차지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체 대출률의 75에서 80%를 가져간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성인분들이 여러분들 20대들이 와가지고 책 많이 빌려가지고 생각하시죠? 절대 아닙니다. 어린 책은 얇아가지고 글자 같은 거 얇은데 한번 오실 때 요즘 엄마들 컨테이너 갖고 오거든요. 한 4, 50권씩 가져가세요. 한 주에 오면. 그게 이제 한 주, 두 주에 거쳐서 싹 바뀌죠. 애들한테 책을 읽히겠다는 부모님들 많죠. 자, 그러면 공공도서관의 핵심 이용층은 누구냐? 아이들하고 부모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감소해요. 학령 인구가 지금 감소하죠. 여러분들 지금 옛날보다도 지금 학교에 나와야 되는 아이들도 많이 없어지고 있다 보니까 학교도 지금 폐쇄하고 폐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도서관에도 그 영향이 미쳐지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도서관에 많이 오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가 점점 짧아지기도 하고 아이들이 많이 안. 근데 신기하게 대출률이 엄청 안 떨어졌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엄마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혼자 와서 예전에 애들하고 엄마가 와서 4, 50권씩 빌려갔는데 지금은 엄마 혼자 와서 애들 카드 쭉 해가지고 한 번에 50권, 60권씩 그렇게 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률은 떨어지진 않지만 아이들이 방문하는 거
근데 아이들이 그만큼 안 오면서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프로그램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프로그램 기획 대상자의 어린이 수요식이 컸는데 그 수요식이 줄어들고 있죠. 공공도서관에서 이렇게 지금 업무를 쭉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8대2 법칙 그리고 핵심 이용층 선출하는 방법 그리고 통계 내는 방법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내용물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분석할 때 뭘 써야 돼요? 분석 기법이 있어야 되는데 분석 기법 어디서 찾아요? 지금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이 감옥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뭐 이런 부분을 배웠을 때 그냥 이거 나가면 안 쓸모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절대 아닙니다. 쓸모 있습니다. 사회과학일수록 대학원까지 가가지고 배워야 되는 기법들이 있거든요. 사회과학 분야에서 그 핵심 내용을 추출하거나 분석하려면은 사회적 기법이라는 것들을 배우는데 그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대학원 가서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수업 시간에 배울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응용을 하고 못하고는 개인 역량이지만 응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먹히냐면 아까 얘기했죠. 공공행정에서 공무원들의 특성이 있는데 뭐냐면은 전문 영역 분야의 전문가가 전문가의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인정을 해요. 대단하네. 잘 분석을 했네. 하면서 예산 주고 승인해 주거든요. 이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이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배운 거에 대해서 분명히 써먹을 때가 있기 때문에 너무 놓치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공도서 사서 자격하고 역량 뭐 사서가 되려면 다들 아시죠? 문헌정보학과 들어와서 사서가 되려면 4년제 있는데 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진학하고 졸업해서 준사서, 정사서 자격증을 받고 사서 교육을 가져 수료하고 학점문헌제 가져 수료하고 사이버 콘슨 교육을 가져 수료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옛날에 97년도에 졸업할 때는 되게 좀 이런 말씀 드리기가 너무지만 그때 준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시험이 됐어요. 왜? IMF 전이었거든요. IMF 터지기 전에는 모든 회사에 뭐가 있었냐면 자료실이 있었어요. 모든 회사에 일반 기업체에 그 회사 직원들을 위한 도서 자료실이 있었어요. 근데 IMF 딱 터지고서 제일 1순위로 다 없어진 게 그 자료실입니다. 그러면 문헌정보학과를 나와서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결국 사서가 되겠죠. 사서가 돼야 되는데 최근에 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좀 여러분들 좀 어렵긴 하지만 준사서 자격증 가지고는 취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저도 현장에 있지만 정사서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거의 좀 뽑히기가 되게 어렵죠. 근데 이제 정규직으로 뽑는 데는 정사서 자격증이 필수라는 개념으로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준사서 자격증은 계약직이나 아니면은 단기 근로자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졸업하고 편입을 했어요. 편입을 해서 정사서가 되고 대학원까지 가서 이제 지금은 이제 도서관의 관장까지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졸업했을 때 정사서 자격증을 따려면은 예전에는 편입밖에 없었거든요. 사서교육원 가정하고 편입밖에. 근데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저는 이제 편입을 했던 건데 요즘 좀 달라졌더라고요. 졸업을 하시고 학점은행제 과정이나 사이버 평생교육원 이런 과정 거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좀 알아봤는데 요즘 우리 학교 여기 되는 데에도 심화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와서 정사서 자격증을 따시면은 취업하실 때 훨씬 유리하고 그리고 되게 좀 모순인데 도서관에서 사서를 뽑는데 신입을 뽑는데 경력직 신입을 뽑습니다. 경력이 신입이 무슨 경력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모순인데 경력직 신입을 뽑는 구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개간 연장 사서를 근무를 하게 되면은 다 인정을 해줘요. 그 경력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왜? 최소한 이 사람은 당장 우리 도서관에 근무를 하더라도 데스크는 무리 없이 볼 수 있구나. 그러니까 데스크라니까 대출받는 업무는 연락봉사 업무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은 있구나, 경험이 있구나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한때 지금 한 3, 4년 코로나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개간연장 사서 채용이 되게 안 됐어요. 지원들을 많이 안 했거든요. 저희 구립도서관이든 어디는. 왜? 초보도 열악하고 안 좋은데 뭐하러 들어와? 다들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바뀌었어요. 개간연장 사서들을 뽑는데 지원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 하고 봤는데 지방에서 오고 있어요. 지방. 되게 신선했던 게 울산에서도 왔고 창원에서도 오고. 그래서 아니 개간연장 사서인데 지방에서 서울로 오실 건가요? 물어보면 오겠대요. 왜요? 그러면 창원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에 있는 도서관들은 위탁체제가 아니에요. 전부 다 직업이에요. 공무원 아니면 사서가 될 수가 없거든요. 지방.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경북대 뭐 국주시 출신이나 부산 신라대 출신 이런 사서 정사자 자격증 갖고 있는 학생들이 서울에 다 와요. 왜? 서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위탁체제이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200개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부 다 채용을 하게 되면 공개 채용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거라도 왜 하려고 하냐고 경력이라는 거죠.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력직 신임만 뽑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력을 1, 2년이라도 개간연장 사서로 하고 그 다음에 가는 거죠. 개간연장 사서 하고 난 다음에 정규직 사서로 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왜냐면은 도서관에서 여기서 근무했던 사람이 다른 부에 신규 채용할 때 가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경력 있는 걸로 쳐주기 때문에 채용할 일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가실 때 도서관 사업이 잘 돼 있는 구로 가셔야 돼요. 노원, 광진, 성동, 성북, 강남, 송파, 서초. 서초 좀 사실 살짝 서초는 좀 그렇긴 한데 마포, 최근에 마포, 영등포구하고 마포 이쪽에서 개간연장을 하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는 도서관 사업의 체계가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여기서 배워온 사람들은 근무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스킬이 좋다라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근무를 했다라고 하면은 좀 좋게 보죠. 그리고 어느 관장 밑에서 일했는지 자기들끼리 또 네트워크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블라인드 채용이 다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서 자격증이 준이냐 정이냐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 자격증이 뭘 갖고 있냐 그것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왕 여러분들 졸업했을 때 정사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다각도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은 저는 그건 되게 안 믿어요. 개간연장 사서로 왔는데 고시 준비한다고 개간연장 사서 한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안 믿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고시만 하면 고시를 하든지 개간연장 하면서 고시 준비한다는 거는 사실 그건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만 오래 하시는 게 낫거든요. 근데 개간연장을 하면서 정사서 자격증 따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준사서 자격증에는 개간연장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 뽑거든요. 뽑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학점은행제나 사이버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거 들으면서 정사서 자격증 취득하셔가지고 나중에 경력과 그리고 자격증 정사서 자격증 취득 이럴 때 정규직 제출하면은 어느 학교 출신에 누구 이런 거 안 보니까 자격증이 있고 여부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경력을 어느 구 도서관에서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좀 유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가적인 그 자격증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이제 디자인 자격증에서 뭐 일러스트나 포토샵 같은 경우에 되게 좀 해줬거든요. 근데 혹시 좀 특이한 자격증으로 따면은 되게 좀 많이 플러스 점수가 되는 게 뭐냐면 시설관리 자격증이 있어요. 시설관리 자격증. 뭐 되게 기능사 뭐 이런 뭐 전기관리 기능사 뭐한 6개월 공부하시면 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그 도서관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울에 있는 도서관들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시설직을 따로 주질 않아요. 그러면은 사서들이 업체 불러서 공사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그 업체한테 누탱이 맞거든요. 근데 만약에 갖고 있으면은 되게 좀 좋아하죠. 그래서 또 나학생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 안전관리 자격사 이런 거 좀 따주시면은 더 좋아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막 직접 공사를 시키는 건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중요한 건 업체를 불렀을 때 그 업체한테 휘둘리지 않은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냐 이런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경기도 의정부 도서관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전주 꽃신 도서관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경기도 의정부 미술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서가 건축 분야에 관심을 가져서 지어진 도서관이고 사서의 동선이나 사서의 관리 운영 측면에서 완벽한 도서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주 꽃신 도서관 쪽은 건축가가 도서관 분야에 관심을 가져서 지어진 도서관이에요. 이용자들한테 되게 아기자기하고 공간적인 부분에서 그 특화나 목적에 제일 부합하게 잘 만들어진 도서관이 전주 꽃신 도서관이죠. 그러니까 경기도 의정부 미술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서가 좀 근무하기 편하고 전주 꽃신 도서관들은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편한 도서관이죠. 전주 꽃신의 사서들은 근데 딥하다고 하더라고요. 일이 많고 손이 많이 가는 직종이라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뭐 만약 필요 역량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시간까지 짧게 얘기하자면 이게 쭉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홍보물 제작의 디자인 스킬, 그러니까 시설 관리에 대한 자격을 또 갖고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외국어 자격증 갖고 있으면 더더욱 좋고요. 특이한 자격증, 본인을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자격증을 한두 개씩 더 갖고 있으시면 훨씬 유리하고요. 경력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개간 연장이라고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일자리가 없다면 오죽했으면 요즘은 지방에서도 올라와서 지금 그 경력 자리를 채우려고 하더라고요. 1, 2년이라도 그 경력을 채우고 진짜 정규직을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방에는 자리가 없다 보니까 공무원 아니면 사서가 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요즘은 꽤 많이들 올라오고 있어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자가 적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그쪽에서 지금 채워주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 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제가 제언을 드리자면은 과거에 저는 도서관이 뭐 독서실 뭐 책 대여 그리고 현재는 좀 바뀌었죠. 도서관 독한 문화 공간이고 공간의 힘을 되게 중시하고 있다는 거죠. 공간의 힘이 중요한 거는 뭐 도서관에 방문하는 인원들이 핵심 인원들이 줄고 책이 많이 대출되지 않으면 도서관에 사람이 없어 보이고 책이 많이 안 나간다면 지자체 구청에서 다시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일몰 사업인가? 지금 사양되고 있는 사업인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해야 되죠. 최근에 지어지는 도서관들의 공통점은 공간이에요.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대한 묘한 매력을 갖고 있는데 왔을 때 책을 읽고 싶어하는 욕구를 자극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더 머물고 싶게 만드는 되게 그런 디자인적이나 공간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되게 지금 특색이 있어요. 최근에 지어지는 방배숲 환경도서관을 며칠 전에 제가 갔다 왔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방배숲 환경도서관이. 완전 환경 분야에 대해서 특화됐고 도서관 숲에 들어가 있는 도서관인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특성화 도서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 지자체들이 1000제곱미터 이하 도서관을 만들 때 공공도서관을 잘 안 만들어요. 특성화 도서관, 특화 도서관, 뭐 영어 주제 도서관